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격차에서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연자부터 소개하죠. 국회 정무위원회 송곳, 재벌개혁의 기수, 최입의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국회에 있으실 시간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본회의가 지금 정회를 했습니다. 예. 이 방송 딱 맞춰서? 그건 아니고요. 예. 오늘 한 4시쯤 정회를 했던 것 같고요. 예, 아직 속개 연락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추경 심사와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심사가 지금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와 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야 속개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법안과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방송 끝나고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국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자유한국당에는 오늘 속개가 안 할 수 있다라는 그 안내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아직 뭐 명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안 되면 뭐 또 내일 다시 임시회를 연장해서 하루 더 열든지 해야 되는데, 뭐 절차상에 약간 뭐 문제는 있을 거, 뭐 하여튼 뭐 잘 풀어야겠죠. 민주당 쪽 인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왕 도와줄 거 화끈하게 도와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만큼 도와주는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제 청문회도 그냥 그 저기 정무위에서 저희 금융위원장 네. 청문했는데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서까지 채택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뭐. 야, 저희 출입 기자도 갔는데 특별하게 뭐 전문성을 보인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이 네. 아니 정권 바뀐 게 맞냐, 어떻게 저런 분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왔냐라는 그런 토로를 하면서 아예 대놓고 위원장한테 저 후보에게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입장이 같냐 이런 걸 물어볼 정도로 이제 좀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거 통과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분위기였는데 우리 이제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바로 보고서 채택시키고 했습니다. 허성무 교수님,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고 있다는데 뭐 허성무 교수께서는 아마도 후보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최종우 친야당 성향의 후보였던 모양이죠. 역시 이제 협치를 하려면은 네. 장관급 사람들의 후보를 어떤 사람으로 내세우느냐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방금 최 의원님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그동안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협조가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반대가 있고 그래서 갈등도 있었지만 뭐 전반적인 시기적으로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는 비교적 원활하게 넘어왔던 게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국민의당이 주로 이제 좀 거들어 주신 거고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은 뭐 전혀 협조한 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협조한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칼자루를 찍은 거죠. 캐스팅 보트를 찍은 건데 이제 국민의당하고의 이제 관계가 최근에 그 뭐죠 증거 조작 사건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냉각이 되긴 했지만 증거 조작은 또 뭐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긴 거니까 그건 또 그거대로 뭐 이렇게 하면 질타가 있더라도 이후에 좀 잘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자르기 뭐 이런 얘기만 안 해주시면 되는데 뭐 여당 당 대표께서 그냥 막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 추미애 대표가 참수 발언하는 바람에 아니 우리 이제 추미애 대표님은 뭐 그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당의 대표라기보다는 뭐 판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법정에 가셔야지 왜 그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이제 그 말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채가 버리면 잘 말이 없죠. 이제 그런 건데 또 동시에 또 이제 뭐 어쨌든 여당 대표라는 자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내기 매우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여당이 되는 순간에 모든 존재감은 청와대로 다가버리고 청와대에 따라서 뭐 움직여가는 청와대의 설거지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사실상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자기 색깔이나 존재를 좀 드러내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거지조. 평론계의 신사 허성무 경남대 교수가 지금 설거지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을 두고. 그 추미애 대표 얘기만 나오면 작아지는 건국대 김상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하게 됐네요. 서름이 길었습니다. 네. 오늘은 피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런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앵커께서는 자꾸 저를 싸움닭을 만드시는데 싸움닭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싸움닭이 아니라 유능한 진보가 되고 싶으니까요. 앞으로 저에게 좀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요? 유능한 진보가 되기 위한 정책적 질문. 그렇게 받쳐드리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부터 좀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곧 정년 연장을 발표할 거다.
뭐 이런 단독 보도를 저희 아시아경제TV 보도국에서 했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희미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자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 준비가 한창 하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처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최대 정년 연장 68세까지 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민감한 항목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의 공공기관이 청소와 주차관리, 용역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이 기준선이 될 가이드라인이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공식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일부 용역 직원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의 소지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문제가 이 공공기관의 용역직 노동자들이 고령화로 이게 넘어가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는 겁니까? 네, 이번 고용부 가이드라인에는 고령자들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은 사용자 측이 연장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60세로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따라서 60세가 넘으면 일자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소나 주차 용역직의 경우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고용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자 적합 직종에 대해 정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고용부가 참고한 사례들은 서울시나 광주시의 사례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 용역 직원들이 65세까지 일을 하고 2년 내지 3년 정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보장책이 제시되는 구조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부터 정년 65세가 시행되고 최대 68세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65세 정년 의무화를 2023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조치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용역 직원들 중에 촉탁직, 그러니까 뭐 아주 단기로 이렇게 촉탁해서 일하는 고령 직원들은 또 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는 바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요. 네? 일부는 공공기관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파리 목숨이라고도 불리던 3개월이나 6개월짜리 촉탁 직원들도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흡수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찾아갔던 이 인천공항이 이 촉탁직하고 임시직의 천국이라고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런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공공기관의 용역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상 공공기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기업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용역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종시 상주 기자입니다. 예, 오늘 단독 보도를 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희배 의원? 일단 그 2023년까지 65세 이제 그 연장을 하기로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공공기관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65세 그리고 추가로 걷다가 2년 또는 3년까지 더 일할 수 있게 해서 그 정년을 늘려준다는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그 연장하는 그 계획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대선 때 치르면서 많이 얘기가 나온 게 앞으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이 그 퇴직을 할 것이고 그 사이에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 5년 동안이 또 인구수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이 이제 취업에 그 이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정년 연장이 좀 일찍 시작되면 오히려 그런 청년들이 새롭게 유입되는 그 일자리를 찾는 것에 혹시 좀 더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 뭐 그것까지 좀 고려해서
좀 계획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65세, 최대 68세까지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시작됐다는 건 의미가 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결국은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거는 이제 필요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네, 허성무 교수. 노인 일자리 더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65세부터는 바로 또 연금을 지급해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국가 보조가 나가야 되는데 네.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또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본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최 의원님 걱정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럼 청년들이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지 않느냐 부분은 청년들에게는 또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거기에 이번 추경에 80억 원이 마중물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왜 이 뭐 전체 11조 2천억 원, 그 중에 뭐 0.07%밖에 안 되는 80억 갖고 이렇게 싸우면서 이게 통과 안 시키고 이러고 있느냐. 정말 국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80억이 갖는 상징성과 명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결국 새로 고용하게 될 사람들을 고용하는 시험을 치르는 비용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교육시키는 비용이거든요. 결국은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추경이다는 그 명분이 이 80억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보면은 뭐 이런저런 미래의 부담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자관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기를 막자. 그리고 이 추경의 의미를 퇴색시키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 나라의 국간을 지킨 훌륭한 야당이었다. 이런 이제 명분을 얻고 싶은 거고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이 80억이 제대로 명분을 갖고 들어가야만 이 11조 2천억 전체가 딱 그렇게 쓰이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명분 전체가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명분 싸움이 지금 이 일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방금 전까지 추경 심사를 하고 오신 최배 의원. 뭐 제가 이제 예결위 의원은 아니어서 심사는 안 하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예결위에 들어와 계신 이제 의원님들이 이 80억 원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극히 적은 그 추경 전체에서 적은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80억 원이 왜 필요가 없냐고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게 작년에 본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목적 예비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소방관 또 군대 부의사관 뭐 교사 등을 채용하는데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서 비용을 쓸 수 있게 500억을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00억에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쓰고 갑자기 80억을 책정해서 추경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이 정권 교체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그 넣었던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설명을 했다라고 예결위에 이제 소속된 의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가 처음부터 안 왔으면 이렇게 짜지 않았을 거다. 무리수를 그렇죠 두지 않았을 텐데 잘 모르고 했다가 지금 일이 커지고 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또 명분을 막 더 씌워놨기 때문에 발을 못 빼는 거죠. 해체하기도 어려운. 예, 그러니까 이게 명분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목적 예비비로 500억이나 있는데 그건 안 쓰고 굳이 추경으로 80억을 책정해서 쓰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이 부분은 좀 수용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그 봅니다. 목적 예비비 부분이 명쾌하다면은 저는 뭐 그건 못 봤으니까 그 주장만 들었을 뿐이지 정말로 실제 방금 최 의원님 주장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런 목적 예비비가 오늘 저희가 해가지고요. 뭐 그거야 뭐 제가 볼 때 정부 여당에서 얼마든지 물러설 수 있다.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봅니다. 지금 이 추경 11조인가요? 12조인가요? 11조 2천억이죠. 11조 2천억을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11조 2천억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80억을 만약에 뺀다. 그럼 이 추경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난번에 그거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니요. 나머지 이제 뭐 다른 돈들도 다 일자리 관련된 거 맞죠. 뭐 근데 이제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또 뭐 저기 노인 벤처기업, 일자리. 생태계, 뭐 노인 일자리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80억이 갖는 상징성이 좀 큰 거죠. 상징성이죠. 근데 경제는 네, 이제 기타는요. 타이밍인데요. 타이밍인데 요번 추경에 이제 일자리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청년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연말에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은 내년 이제 하반기나 돼야지만 이제 청년들 채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것을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빨리 투여를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올해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죠. 올해 본 예산에 있습니다. 예비비로.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 이미 네. 편성해 결산할 때, 저 예산을 만들 때 올해 예산에 500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깜빡하고 야, 80억을 이거 만든 완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아니, 깜빡했을 수도 있고 난감한 아니면 상황에 전체 빠뜨린 거 추경을 아닌가라는 짜면서 네. 이제 뭐 기재부 쪽에서 이제 공을 세우기 위해서 네. 따로 그렇죠. 이제 상징성을 일자리 만드는, 예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랬을 수도 있고 창조경제처럼 꼬리표 하나 붙였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2,000명 이제 뽑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17만 4천 명 뽑겠다는 계획하에서 지금 처음 이제 12,000명 지금 뽑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대선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공무원을 늘리겠다 하는 부분은 조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번 뽑아놓으면 30년 가는 거예요. 국가 재정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 심지어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17만 4천 명을 뽑는다는 근데 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제 국가 예산을 갖다 이제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건 이제 정부가 우리 정부를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이제 정부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SOC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투여했단 네. 말이죠. 과연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가 살아났느냐, 그 일자리가 만들어졌느냐, 이랬을 때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란 말이죠. 건설사들은 근데- 살았어요. 예? 건설사들은 살았어요. 건설사만 살아가지고 사내 유보금만 이제 쌓아놨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경제 이론가들 중에서도 SOC에 투여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예산을 투여했을 때 실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는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예산들이 낭비적 요소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SOC 투입해가지고 기업들이 돈 벌어서 사내 유보금만 쌓으려면 경제가 저기서 발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최입배 예, 의원님 황성문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는 뭐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큰 맹점이 있어요. 그 명분을 위해서 억지로 원론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만드는 12,000개의 일자리가 그럼 불필요한데 억지로 돈을 써서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냐, 아니면 절박하게 꼭 늘려야 될 인원을 늘리는 것이냐. 그럼 필요한 인원 아닙니까? 이 인원은 하사관이라든지 경찰관이 소방관이라든지 그 집배원이라든지 당장 그 정원이 모자라서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절박한 이걸 가지고 그 논리를 갖다 대면 그건 잘못된 논리다. 그리고 설사 이렇게 좀 뭐 만약에 이게 과잉된 인원을 뽑았다면은 물론 당장 장기간 30년, 40년 문제라 하지만은 왠가하면 공무원들의 숫자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직무평가 전체를 해서 인원이 많다 싶을 때는 자연 퇴직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새로 뽑는 인원에서 일정 정도 인원을 적게 뽑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 수급 조절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조금 더 뽑아서 큰 탈의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꼭 불필요한 인원을 뽑는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번 뽑으면 영원히 뭔가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두 가지의 나쁜 이야기는 저는 그 언론이든 일부 그 야당의 정치인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문제가 생겼으면 또 이 문제를 개선할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두 예, 가지 최입배 부분, 정말 필요한 곳에 뽑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능에 대한 평가도 하고 지금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그리고 만일 모자라다면 남는 곳도 있다면 이거를 재배치하고, 그러니까 재교육하고 재배치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7만 4천 명의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OECD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그 일자리 퍼센트가 얼만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더 뽑아야 된다. 이 논리였거든요, 대선 때. 근데 그것도 이 퍼센테이지 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의 그래서, 여지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먼저 이 진짜 부족한 부분인지라는 것을 한번 먼저 평가를 좀 해보자는 건데, 그런 평가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방관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처우가 나쁘다, 뭐 이런 거 이제 국민들이 다 알죠. 하지만 몇 명이 부족하고 어디에서 부족한지를 지금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편적인 사안들, 사건 터진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잠시만요. 한꺼번에 뽑아놓잖아요. 5년 동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생겼으니까 이제 덜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회의 균등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만 딱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만. 이후에는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늘려놓으면 이게 큰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30년 동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때문에 장기적인 좀 플랜과 이런 것을 맞추면서 좀 같이 논의하면서 하자라는 거 취지지 절대 안 된다는 취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허성무 교수님. 뭐 언제나 우리가 그래 적정성 규모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계량화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뽑고자 하는 12,000명은 부족하다는 게 그냥 대충 뭐 한두 명의 뭐 이렇게 과로사라든지 자살을 보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정원의 부족한 부분을 통계로 다 내놓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이번 추경에서 먼저 하자는 이야기고, 이후에 다시 추가될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더 따져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뭐 과잉되어 있는 공무원 숫자들은 없느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그걸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시골 뭐 호남의 어느 군, 어느 뭐 영남의 어느 군 시골에 가면 그때 인구 10만 명일 때 군청 직원의 숫자나 지금 인구가 줄어서 3만 5천 4만 명밖에 안 돼도 공무원의 숫자나 숫자가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인구 10만 명일 때 그 공무원을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했던 행정 서비스의 수준하고 지금 인구 4만 명밖에 안 되지만 이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그 서비스의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때보다 지금 주민들은 훨씬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닌 거죠. 행정의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요구하는 수준이 30년 전에 요구했던 게 1이었다면 지금 오히려 10을 요구하고 있으면 숫자를 오히려 더 군청의 숫자를 늘려야 될지도 모르는 면사무소의 숫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이걸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또 따로 말씀 있어야 중에 되는 죄송한데요. 문재인 정부가 뽑겠다는 공무원들은 일반 직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수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요. 지금 김상진 교수. 박봉기 어떤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소방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 여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량진 공무원 시장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일반 공무원들을 뽑아주길 바라고 있어요.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네, 그럴 수가 맞습니다. 있겠는데요.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다는 네. 것이죠. 소방 공무원을 늘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고요. 그리고 뭐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 인력을 늘려줘야 된다. 뭐 사회복지 시설의 인원을 늘려줘야 된다. 이런 데 있어서는 사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미 연구 결과로도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늘려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이번 이제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추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어느 시점보다 청년 일자리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빨리 이 예산을 투여를 해줘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좀 기회주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야당이 협조해서 같이 해주는 것이 저는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80억 안에도 500억 가진 목적 예비비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논의가 될 필요가 없는 사안이고 오히려 공무원을 뽑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이제 우리 허 교수님도 동의하신 것처럼 진짜 직능 분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 몇 개인지 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좀 줘야죠. 그리고 설득을 해야죠. 지금 쭉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더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이렇게 늘려가겠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그 기준이 그냥 OECD 평균이에요. 그거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당장 이거 하나 가지고서 지금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국민의당에서도 당연히 공무원 일자리 늘려야 된다고 공약도 했어요. 저희도 뭐 그걸 안 한 게 아닙니다.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은 좀 이렇게 지금 모든 예를 들어 원전도 그렇죠. 지금 갑자기 법적 절차를 뛰어넘는 지금 그런 건설 중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급해요,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이. 조금은 진짜 체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논의해 가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야당은 일단은 우리는 명분이 있다.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그냥 따라와라 막 이러거든요. 이거는 협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따라오면은 욕하고 뭐 그래놓고는 이제 뭐 근거나 이런 거 좀 제시해주고 우리들 설득해봐라 했는데 설득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야당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제 최 설득 안 시킨다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 부분은 충분히 토론이 더 있어야 될 거라 보지만 그런 뭐 저도 최 의원님 말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와 있는 12,000개의 일자리 부분은 이미 뭐 설명이 너무나 많이 됐고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뭐, 추경으로 하지 말고 목적 예비비로 하면 이번에 됩니다. 빨리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좋습니다. 또 뭐 목적 예비비 아니라도 추경으로 해줘도 뭐 탁게 탈날 일도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 목적 예비비 남으면은 내년에 1월 돼서 다 넘어가는 거 그거 뭐 어디 또 하늘에 뜨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절차를 무시하는 아니, 현재 아니, 행정부의 굉장히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절차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니, 이런 사소한 이거는 절차가 무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목적 예비비에도 그 항목이 들어 있지만 또 이번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작년에 다 계획하고 논의해서 만들어 놓은 걸 굳이 안 쓰고, 그러니까 웃긴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궤변입니다, 진짜. 궤변을 가지고서 아니, 자꾸 저는 저- 청취자가 오해할까 봐서 그런데요. 그 돈을 안 쓰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물론이죠. 예, 물론 남아 그렇죠. 있는 거 예, 그대로 그거는 청취자들 뭐 아실 가는 거 거예요. 아니니까. 그 며칠만 더 지나면 이 추경 80억 전쟁도 무의미한 상황이 됩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추경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때는 뭐 작년도 추경 뭐 11월 달에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이란 건 그때그때 뭐 시기를 따지지 않고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만 나면 또 정부가 빠르게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기 전까지 어떤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가 필요한 것이고 딱 그 결정이 되면은 행정부는 진짜 빠르게 집행해줘야죠. 뭐 그 집행을 우리가 천천히 하라고 막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근데 너무 지금 성급하다. 많은 논의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저도 동의를 해요. 네, 동의를 하는데 이번 추경 자체가 뭐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이제 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 잉여금이고 그리고 뭐 국세 예산 증가분 이게 작년에 이제 2월 된 금액을 가지고 빨리 집행을 하자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연말에 가서 하면은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이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해주는 것들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지금 목적 예비금이라고 하셨죠? 예비비. 예. 예, 목적 예비비에 지금 이걸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데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직은. 쓸 수 있습니다. 예,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걸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다 반영을 했다면 재경부에서 이걸 잘못했겠죠. 네. 뭔가 이 방향을 잘못 설정을 했다고 보는데 타겟 설정을 잘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추경 자체도 빨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여를 해주는 것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야당도 여기 협조해주는 게 우리 국가 경제로서는 올바른 방향이죠. 지금 이렇게 협조하고 있잖아요. 같이 추경심 아니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추경심의 우리는 하겠다. 자유한국당 네. 안 한다고 해도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우리는 저희가 대안 추경을 만들어서 오히려 제시도 했어요. 네, 그거 이게 더 알고 바람직한 추경이다. 그렇다면서요.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추 대표께서 머리 자르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좀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금 관용적으로 포용력을 가지고서 정치를 같이 이끌고 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게 부족해서 야당들도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어떻게 여당이 됐는데 여전히 야당처럼 저렇게 구냐 막. 그런데 이제 추미애 대표의 참수 발언이 계속 나와서 이거 저 오늘 이거 안 물어보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최 의원 나오셨으니까
이유미 조작 사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계속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결론은 안 났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계속 그 국민의당을 흔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유한국당을 흔들면서 이 정국을 사정정국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나가서 압승을 이끄는 그 계제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추 대표의 그 발언이 아까 전에 허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행위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민주당은 이제 다음 지방선거까지 갔을 때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압승을 하고 싶겠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자유한국당보다는 국민의당이라고 분석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이번 대선에 굉장히 심판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막 탄핵이니 뭐 이런 과정에서 물론 그렇죠. 이제 홍준표 후보가 나와서 뭐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하긴 했지만 지방선거 때 그런 분위기로 다시 쉽게 부활할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굉장히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눌러놔야 되는 어떤 상대로 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행위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무리수를 좀 두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뭐 일단은 저희도 꿈틀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밟으면. 예? 그래서 저희도 뭐 많은 평가드렸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때려 줬다고 네. 추 대표가 저기 지금 구석에 가서 손 들고 반성해야 될 타이밍에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줬죠.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분석들도 많이 하시지만 약간은 또 아전인수적인 것도 있는 게 어떤 사실이지 거였어? 않습니까? 결국은 뭐 저는 어떤 게 사실입니까? 추 대표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하지만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 아닙니까? 협치는 협치고 또 뭐 추경은 추경이고 정부 조직 개편 개편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조작은 또 증거 조작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짚고 가는 것이 맞죠. 맞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대충 뭐 전국 운영을 위해서 정부 운영을 위해서 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지적 한번 하지 않는 여당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추 대표의 표현이 틀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전국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의 맞느냐 그런 지적은 있을 수가 있지만 추 대표의 말 자체를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은 정말 저는 잘못된 지적이라 보고요. 그리고 실제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 증거 조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 댓글 달기라든지 이런 게 민주주의 근본을 파괴한 거 아니에요. 선거를 파괴하는 거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거의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었던 이승만 정권의 마지막에 3.15 부정선거에 또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군사정권하에서 관건선거라든지 온갖 선거들이 부정이 되어 그런 한 일환의 변화된 시대에 맞게 변화된 한 부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야당 탄압이다. 또 우리를 억압해야 다음 지방선거한테 이기려고 한다. 억압을 하면요. 우리 국민들은 동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억압을 해서 국민의당의 존재 가치를 없애버리고 민주당이 승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건 한순간에 돌았습니다. 약자에게 동정이라는 건 한순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허 교수님 말씀을 우리 추미애 최미애 대표가 의원.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꿈틀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의 미필적 고의라는 등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제시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당시에 상당히 검찰에서도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었고, 네. 이준서에까지는 이렇게 좀 유죄로 보기가 어렵다, 아니면 구속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그런 의견들도. 그래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도 딱 제시하시고 뭔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태도가 바뀐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이제 머리 자르기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야당으로서 아니면 또 상대방이니까 당연히 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물 자르듯이 추경은 추경이고 뭐는 뭐고 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뭐 때문에 뭐 추경 안 하고 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총리도 그래서 저희가 인준해 드렸고, 맨 처음에 총리가 인준이 돼야 그 다음부터는 그 장관들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그렇죠. 정부가 돌아가잖아요. 네. 굉장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네. 볼 때는요 이번에 네, 김상민 교수. 이유미 사건은 네. 국민의당이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아, 생각이 물론이죠.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뭐 저희가 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할 말을 너무 많이 이 문제를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이유미 조작 사건이 그러니까 그 부인하는 발언이 아니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의 그리고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잡음을 만들어낸 여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상대방으로서 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 그거를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사과한 것을 번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 이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서 김상민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역대 정권 중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어요? 야당에 찾아가서 비서실장이 사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비서실장 갔다는 예. 거는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정무수석이 받아들였잖아요. 매일같이 찾아가고 야당의 원내대표가 진짜 눈물나게 찾아가고 이러면서 야당을 설득해가면서 협치를 풀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유미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국민들한테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거거든요. 아, 이건 김상민 교수님, 근데 누구나 제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네. 문재인 정부가 눈물나게 이렇게 그 협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랑 네. 민주당이 노력한 거랑은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렇죠. 이쪽에서 노력한 것도 노력한 거고 저쪽에서 노력한 것도 노력한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민주당이 노력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원내 대표가 노력한 게 있죠. 당 아니,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이제 뭐 다 부인하는 허성무 교수께서 우리 정말 제가 이렇게 훅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싹 덮어버리시는 우리 거예요. 정말 우리 앵커께서는 오늘 또 저에게 이제 추미애 대표 얘기를 하게끔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데 추미애 대표 얘기는 오늘 이걸로써 종료하시고 네. 이후에 상생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추미애 대표가 뱉은 말이 있는데 뭘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이거 거죠. 이미 며칠 지나갔잖아요. 아. 조용하고 계시는데. 예. 그런 이제 이미 다 정리가 된 사안. 정리됐습니다. 네, 정리되고 뭐 그래서 본회의도 열고 뭐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건이 뭐 법안이나 무슨 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뭐 그건 너무나 저는 자연스럽게 오히려 사실은 김상민 교수님, 예, 예. 자 저희 예. 제가 다시 이 질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희 앞서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 고용부 가이드라인. 네. 그러면 고용부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뭐 절차를 아니요, 그거는 절차 무시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개정 사항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안들은 일단 국회에다가 좀 짐을 넘겨주고 네. 행정권을 가지고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프랜차이즈 가불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거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해가지고 해야죠. 할 거는. 근데 문제는 꼭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고 어떤 행정권으로 한다고 하면 지난번 정부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하기 싫으니까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했던 게 이제 누리예산 그 대란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급한 나머지 자꾸 그런 법을 무시하고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것 지금 같아요. 원전 그 건설 중단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이미 허가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미 허가한 사업을 갑자기 공사를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단시키는 근거가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로서 지금 중단을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사업한 사람이 허가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미 몇 조가 들어갔습니다. 돈이. 네.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정부가 중단시켜야겠다. 한수원 이사회 중단시켜라 하니까 한수원 이사회가 한 거죠. 그리고 한수원 사장이 오늘 인터뷰를 했잖아요. 자기는 이거 완전 중단은 절대 막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큰 잠시만요. 정책 결정 방향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산하기관인 한수원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걸쳐서 중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적 절차를 근데 지켜가는 거기서 것이 이제 그게 그 중단하고 이제 지금 시민 공론 무슨 유연관계를 만들었잖아요. 그거의 근거는 뭐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근거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충분히 관련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그 공론화 그 위원회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우리가 사소하게 정부에서 위원회 하나 만들 대로 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물론 한수원이라는 기업은 정부는 아니죠. 하지만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이고 정부가 컨트롤 하잖아요. 다 정부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어떤 그 법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또 행위를 해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건너뛰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양성모 교수. 다른 민원과 국민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이 전부는 물론 아니죠. 그만큼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원전을 원하는 국민의 숫자와 여론이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럼 사실이죠. 그런 분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강력하게 선거 과정 속에서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한번 공론화의 장을 거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러나 이걸 뭐 몇 년씩 공론화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의 판단으로 한 3개월 정도 공론화 과정을 겪어보자. 이런 거에서 한 거지 뭐 이걸 바로 폐지한 거 법을 무시하고 폐지 공사를 하지 마라 한 것도 아니고 또 아예 공사하지 말아야 아니 되죠. 중단이죠. 그거는 뭐 이 사업을 취소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해석상에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요. 뭐 이 정부가 저는 뭐 법을 무시하고 뭐 초법적으로 행정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법적 행정의 효율성은 반드시 뒤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 잘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해 나갈 거라 보고요. 아니 모든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게 작은 행정이든 큰 행정이든 아니면 큰 정치든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그 뒤에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지난 정부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도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그 책임을 지는 부분을 지금 준비하자니까 또 뭐 공안정국이니 탄압이니 지방선거를 이런 이야기는 말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배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또 논쟁이 돼가지고 일이 진행되잖아요. 뭐 여론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지지 받아서 국민의 지지 받아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 뜻대로 한다 이런 생각 같은 걸로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냐 상대방에서는 또 다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겁니다. 이 중단한 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또 법적 소송을 해서 몇 년씩 끌고 지지부진하게 갑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저 역시 국민의당도 지난 대선 때 공약은 원전 가겠다, 탈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지금 건설하는 것도 중단을 고려하겠다라고 했고, 특히나 거기는 지진대가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위험성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집행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집행 방법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에서 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방식이. 그래서 물론 크게 목표를 같이 가는 것은 가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우리 최 의원님이 가지고 계셨던 구체적 대안들을 좀 공론화장에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들어야지.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공론하기 전에 이미. 그리고 저 오늘 네. 그 국회에 가서 예산 관련한 거, 뭐 추경 관련한 거 하고 오셨으니까 부처별 특수활동비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이거 한번 CG 띄워볼 수 있나요? 시간이 좀 되나? 네. 예. 저희 지금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안에서는 뭐 그냥 하는 대로 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예. 국가정보원이 이제 한 5천억 정도, 4,900억도 쓰고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120억을 쓰고 있어요. 미래창조국부가 59억, 법무부가 280억을 쓰고 있고요. 경찰청이 뭐 한 1,300억 쓰고 있고, 국민안전처 81억, 국세청 54억,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이게 3억 뭐 이렇게 되나 보여요. 3,300만 원.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최 이제 의원. 특수활동비 뭐
논란이 된 게 이제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예 없애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고 이거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전혀 그 증빙이 야.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불투명한 자금으로 네. 이상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거 할 때 뭐 우리 시발단이라고 하나요? 그 같은 뭐 댓글 알바도 이런 데서 쓴 거 아니냐 뭐 이제 다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규모가 일단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화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마련해야 된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뭐 최소한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물론 뭐 영수증 안 붙이고 증빙 없이는 쓰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죠. 누가 어떻게 얼마를 가져가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는 몰라도 예. 뭐 그런 것들은 좀 남겨놓고 공개는 못하더라도 비공개하는 뭐 이제 정부이나 이런 데에서 좀 한번 그래도 까보고 문제라도 생각하면 거기서 또 지적해서 바꿀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체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거죠. 아, 두 분 청와대에서 다 근무하셨잖아요. 청와대만 하면 한 220억을 쓰고 있어요? 근무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청와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아니 이렇게 영수증 안 붙이는 이런 돈들을 막 이렇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가 예, 이제 김성민 법적으로는 이제 뭐 공개할 수 없는 이제 특수한 곳에 쓰는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007 첩보 용어를 보는데 뭐 첩보원이 영수증을 첨부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다 이제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힘 있는 기관에서 많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쌈짓돈으로 많이 썼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법무부 봉투 사건, 뭐 그렇죠. 법무부하고 예, 검찰의 봉투 예, 사건. 그런 것들인데 보통 이제 특수활동비가 급여성 활동비로 좀 많이 지급이 급여요? 돼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급여가 공무원들이 좀 적으니까 사실 이걸로 좀 보장을 해주는 듯한 이런 아니 활동비로 업무에 많이 쓰라고 써요. 준 그리고 돈을 자기 집에 갖고 가는 게 예. 말이 됩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저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이 원내대표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써가지고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이게 사생활에 쓰는 돈과 국가 활동에 쓰는 돈과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머니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경력금을 주는 데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퇴직금식으로 유료금을 준다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전용을 해서 써왔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투명화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솔선수범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생활비 내겠다. 예, 생활비를 내 돈으로 내겠다. 스스로 선언을 했단 말이죠. 얼마만큼의 이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내가 좀 잘 관리해서 그야말로 국가 예산이 바로 들어가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뭐 이런 의지 표현이죠. 예. 아, 이 집에 갖고 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모자라는 공무원 월급을 메꾸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쓴다. 일부 그런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 특수활동에 쓰는 돈도 있고 그런데 잘 쓰인 것도 있겠죠. 네, 뭐 그러니까 수사하다 이제 보면 쓰고. 지금은 이제 특수활동에 쓰이는 돈만 특수활동비로 쓰라는 거죠. 뭐 그동안 월급 보전으로 채워주던 거라든지 그런 불투명하게 개인적으로 쓰던 이런 건 이제 없애야 되죠. 아니면 월급을 정말 더 줘야 될 만한 그런 뭐 직책이 있으면은 그걸 공식화해서 뭐 따로 더 월급의 항목을 만들어서 주더라도 투명하게 해서 주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전에 청와대에 예, 김상민 근무를 교수. 했을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밥을 사주면서 만나고 이래야지만이 마음이 편하고 정보도 많이 듣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러는데 밥을 얻어 먹으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이 그래요, 사실은 그거는. 자기 봉급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막 저녁 뭐 사면서 뭐 기자들하고 뭐 밥 먹고 이러면서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다 이게 완전히 없앤다고 해서 아니 긍정적 요소가 김영란법도 있는 것도 통과됐는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까지 필요하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업무에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를 만나건 아니면 정부 부처 사람을 만나건 업무상으로 만나서 쓰는 거면 오케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족들과 일요일 날 어디 가서 식사하는데 쓰면은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업무에 본인의 그 급여를 털어가지고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급여는 자기 생활비로 쓰는 거고. 근데 업무상 그렇게 사람 만날 때는 당연히 특수활동비 쓸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눈먼 돈처럼 뭐 이렇게
봉투로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솔직하게 그런 말하면요. 네. 뭐 사실 기자를 만나서 왜 밥을 먹습니까? 기자도 밥 잘- 사고요. 허성무 아니, 교수님 잘못-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기자들이 쓰면 네. 되고 그럼 알겠습니다. 맞으면 되고 고치면 되는 일이지. 왜 밥을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50분이 됐습니다. 예, 진행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